자, 228쪽에 10번 보시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건축할 때, 자, 대지 면적 200 이상이면은 조경을 해야 될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대지 안에 조경되게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닌 거. 자, 적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적용 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잘 물어보는데요. 보통 이제 녹지와 비도시면 자연환경 자체가 훌륭하니까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주상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뭐 축사라든지 대지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나무가 해도 죽으니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뭐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잠깐 쓰는 거여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내는 것이 작은 공장, 작은 물리설, 그거 가지고 주로 바꿔내는데, 작은 공장은 작으니까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지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여기서 작다는 개념이 대지 면적 5천 미만, 공장의 연면적 자체로는 1,500 미만, 대지는 5천 미만 또는 연면적 1,500 미만인 작은 공장, 아니면 산업단지의 공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땅이니까 해야 되고요. 적용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류시설이 작은 물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로만 따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시 주상은 제외이기 때문에 결국 1,500 미만인 작은 물류시설 적용을 안 해야 되는 작은 물류시설은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1,500 미만의 물류시설만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거, 그 숫자만 좀 주의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경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이 아닌 거 되는데, 농림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농림지역만 봐도 이건 안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축사는 뭐 축사도 안 하지만, 이번에 도중계획시설 부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이면, 가설 건축물이니까 할 필요 없다. 연면적 3천인 공장, 자, 공장은 1,500 미만인 공장이 작은 공장이죠. 연면적 기준에서는 3천이니까 1,500을 넘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적용해야만 되죠.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해도 죽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그래서 11번의 그 27의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이 12번 풀어드리면 그 대지의 조경 및 공개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이니까 조경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습니다.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요, 대지 면적에서는 5천 미만이 작은 공장이죠.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2번이 맞는 겁니다. 3번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 녹지지역이니까 할 필요 없죠. 조경등을 해야 된다, 틀린 겁니다. 상업지역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야 된다. 공개공지는 확보되는 공개공지는 한도가 대지 면적의 10%예요. 10% 이하에서 정합니다. 최대 한도가 10%라 1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혜택 주는 게 있는데, 건폐율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완화에 못합니다. 높이 제한은 완화에 적용할 수 없다,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 기준 중에서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 두 가지를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지, 건폐율이나 일조권 확보량 높이 제한은 안 됩니다. 특히 건폐율을 완화하게 되면 공개공지로 남겨놓는 건데, 건폐율을 완화하게 되면 더 넓게 지라는 얘기가 되니까 충돌돼서 안 돼요. 위로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 일조권도 일조권 때문에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1.2배 풀어줄 수 있다.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틀린 것은, 이게 건축물이 있는 땅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기존에 있는 땅이 잘게 분할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아닙니까? 잘게 분할해서 조금 건축을 닫았다 지을까봐. 근데 이때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이 규정이 주상공록,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록, 그리고 주상록이 아닌 기타 지역, 이렇게 해서, 주상록이 아닌 기타에는 뭐 비도시의 지구단위기구나 동업지역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이 인생주기 60년 기준으로, 인생주기 60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갑자가 60년이니까 인생주기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요게 15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상하는 걸로, 즐거운 공상하는 것은
밝은 달밤에 공상 15야 밝은 달이죠. 15야 150에 15야 밝은 달밤에 공상 잘한다. 녹지는 200. 옛날에 그 시인 이태백 200 여기서 환생한다. 녹지 지역에 환생해서 여기서 시를 쓰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주기 60, 공상 150, 녹지 200 그 기준. 이것도 가끔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됐는데 주거지역은 60 이상. 맞고 상업지역이 100이 아니고 150이 돼야 되죠. 공상 150. 공업지역 맞고 녹지 200 맞고 비도시의 지구단위 구역 기타 지역 60 맞습니다. 그래서 2번만 틀렸고요. 자 14번에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되는 지정된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수인 이용하는 큰 건축으로 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다 짓지 말고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남겨놓으라는 건데 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대형 영화관,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판매시설에도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지만 뭐 운수시설, 터미널 아직까지 그 대상 건축물을 세밀하게 물은 적은 없어요. 이런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지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공개공지는 주로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긴 의자 같은 거 쉴 수 있는 공간이요. 요거는 주거 상업생활에 관련돼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생산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물건을 팔고 소비하는 그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지을 때냐 지금 이게 그 문제거든요. 어느 지역에 지을 때냐인데 그 어느 지역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취지를 생각하시면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면 주거지역 중에는 전용 일반 준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들어가지만 전용주거는 빠져요.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이종근생도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일반 음식 같은 이종근생도 주거환경 망칠거 못 들어가는 곳인데 5천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등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지만 전용주거는 아니고 일반주거, 준주거가 대상이고 상업지역은 다 대상이 되죠.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만 대상이 되는 게 여기는 일반공업도 안 되는 게 준공업은 공업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원부기는 보완이 필요한 것이니까 공업지역이지만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공개공지에 해당하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대상 지역을 아이고 작년 문제네요. 그죠? 전용주거라면 대상이 아니죠. 전주거, 주거지역 중에는 일반주거, 준주거가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2번에 일반주거. 요게 답이 되죠. 전용공업 안 되죠. 일반공업 안 되죠. 준공업만 되니까 보존녹지, 녹지니까 아예 안 되죠. 답은 2번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아까 확보를 대지면적의 10%가 한도라는 거고 완화했을 때 아까 풀어주는 규정 두 가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랬고 뭐 주민이나 문화행사 등을 연다 뭐 60일 내에서 열게 돼 있는 그 정도가 공개공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번도 한 번 더 보시면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으로 틀린 거 되는데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전용주거는 없죠. 대상이 아니니까. 이번에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파고라 등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라. 10%가 최대치.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문화지역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그 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로 이제 공개공지에 나무 심고 하는 겁니다. 4번에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과 높이 제한, 보통 이 높이 제한 규정 두 가지를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5번에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90일 내의 기간 동안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민들과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할 수 있다. 연간 60일이 한도입니다. 주민에 관련된 거 주로 60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60일, 주민에 관련된 60일. 그래서 5번이 틀렸고 16번의 건축법상 건축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에 조치에 대한 규정 중 잘못된 것은 여러분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쳐 있다. 어떤 행위자를 정할 것이냐. 국계법이랑 건축법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원리는 서로 비슷합니다만 하나는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계법에서 만약에 물었다면 생각나시죠? 국회법에서는 원래 각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만 어느 부분이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건필과 윤주는 그 가중평균값을 전체에 적용하고 그 가중평균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그 건필 윤주를 적용한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기타 건축 제한은 넓은 지역의 행사를 전체 적용하겠다. 이때도 녹지가 끼어 있으면 각각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건축법에서는 330일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안 쓰고 여기서는 그것 대신에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면적 중에 반을 넘는 부분, 그림상으로 이게 전체 반을 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있으면 없으면 각각은 녹지 끼어 있으면 각각이랑 건 다 똑같아요. 있으면 과반을 차지하는데 이 행위 제한 규정을 전체에 다 적용합니다. 이게 건축법의 특징이에요. 나머지 얘기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얘기 똑같으니까 이때도 녹지가 끼어 있으면 각각이고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뭐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미관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한다. 국회법이랑 논리 똑같거든요. 단지 고도지구 얘기는 없는 게 건축부서는 고도지구에는 통제 규정이 없어서 적용 안 할 뿐이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럼 방화지구는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 적용한다. 땅은 불이한다니까 대지는 적용 안 한다. 이때도 방화벽으로 구획돼 있으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지가 걸쳐 있을 때 과반을 차지하는 게 있냐 없냐 그거 적용되는 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1번의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전체에 다 적용했다. 이게 건축법의 특징입니다. 이번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회법과 같은 논리. 3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다. 방화지구가 그 밖에 걸쳐 있으면 그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니죠. 대지를 빼야 됩니다. 땅은 불이한다니까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할 뿐이죠. 대지를 빼야 됩니다. 틀렸고 해당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그의 경계가 방화벽, 화재를 막는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 밖의 방화벽 바깥에 있는 구역에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맞고 대지가 녹지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과반을 차지하는 게 있어도 녹지가 껴 있으면 녹지와 그렇지 않은 것은 각각이 되는 17번의 건축법률상 지역지구의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뭐 좀 종합해서 물었지만 뭐 2번 그 미관지구 그 얘기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앞에서 한 거 반복이니까. 그리고 18번의 건축법률상 건축의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되는데 우리 건축의 높이 제한은 두 가지가 있죠. 보통 높이 제한에 가로국별 높이 제한을 얘기합니다. 가로국별 높이 제한은 어디나 적용되는 가로국별로 이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그 규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특수한 높이 제한으로서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은 아무데나 적용되는 게 아니죠. 남의 햇빛 받을 수 있는 일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태양은 남쪽과 북쪽 이렇게 있으면 태양은 남쪽에 떠서 이렇게 비스듬히 비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곳에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이쪽 대지를 건축을 할 때 너무 높게 짓게 되면 이쪽 대지 기준으로 이쪽에 정북방의 대지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을 때 정북방의 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따라 높이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뭐 9m까지는 1.5m 이상, 9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반 이상을 띄워라.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면 여기도 지으면서 이쪽의 일조권은 침해하지 않게 되는 이게 정북방에서 높이 제한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쪽 대지 기준에서 이쪽이 남방향의 대지가 되는데 원칙은 정북방에서 높이 제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자연법칙과 어긋나게 예외적으로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일조권 확보는 높이 제한인데 여기서 가장 기본은 적용 범위예요. 아까 가로구역은 가로구역인 이상 어디나 다 적용되지만 그래서 그 보통 높이 제한이 그거지만 일조권 높이 제한은 일조권 확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면은 그만큼 땅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더 높게 지는 걸 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고인중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적용 범위죠. 그래서 이것도 취지상 항상 일조권은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잖아. 주거생활과만. 상업생활만 해도 아까 공개공제 달리 여기는 관련이 없죠. 뭐 상업지역에도 직사광선 들어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든 간에 이 건축물을 어디에 지을 때 적용이 되느냐? 주거지역에 지을 때예요. 그런데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 지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준주거만 해도 오히려 여기서 준주거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준주거가 바로 주거지역 중에서 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라 상업생활과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공개공지는 취지상. 그래서 준주거는 주거지기지만 빠지는 거예요. 전용과 일반주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을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중에서 공동특은 크니까 공동특은 좀 더 범위를 확대시켰거든요. 확대시켰는데 아무리 확대시켜도 제일 비싼 곳이 우리 중심상업이라고 배웠고 전체 지역 중에서 두 번째 비싼 곳이 일반상업인데 이렇게 중심과 일반상업 지역 중 아주 토지 용도를 높여야 되는 비싼 곳이면 일조권은 높이 제한을 하게 되면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동세를 하더라도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은 안 하겠다.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면은 오히려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요거를 제외한 지역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적용법을 할 때 먼저 공동주택이 예외니까 공동주택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을 때만 아니고 나머지 지역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전용과 일반지역에서 지을 때만 적용된다. 이걸 정확히 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원칙에서 요거 할 때 북쪽에서부터 아까 얼마 뭐 1.5 뭐 그 높이 이분에 아직 그 숫자는 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띄우는 게 원칙이 되는데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경우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 뭐 택지 개발하든 대지조성 사업을 하든 도시 개발하든 정비 사업을 하든 새로 개발한다라면 보세요. 새로 이 대지를 조성해서 새로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때도 북쪽에서 띄우는 게 원칙상 맞지만 남쪽에서 띄우는 게 유리하다면 남쪽에서도 또 기준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정북방향 기준과 똑같이 적용해요. 근데 남쪽에서부터 띄운다는 거지. 이렇게 띄어서 짓게 되면 어차피 새로 짓는 것이니까 거리는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북쪽에 예를 들어 여기서 보호를 해줄 정북방향의 대지가 앞으로도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지라면은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게 있다면 앞으로도 거기선 건축 못 해줘? 그러면 그쪽 신경 안 써도 돼. 또 정북방의 대지 소유자와 이쪽의 일조권을 침해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면 이쪽 신경 안 쓰고 남쪽에서 띄워주다.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아예 이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 아예 안 하는 거. 일조권 한번 적용 안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세 가지 적용 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너비가 20m 이상, 아주 넓은 도로 20m 이상 이런 도로에 접하는 대지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넓은 도로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면 일조권 확실히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협정구역에서 짓는다. 이따 우리 건축협정구역은 여러 땅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전원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한 곳을 얘기하죠. 그러면 건축협정을 체결한 곳이면 그곳에는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개별 땅과 땅 사이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통합 적용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땅 사이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여기다 이 짓는 땅이 전용 일반주거에서 지을 때를 전제로 한 건데 여기서 보호를 해줄 정북방의 대지가 이쪽에 정북방의 대지가 전용이나 일반주거지역 일대 역시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되지 이쪽 정북방의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면 여기 보호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 자체를 적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 그리고 이 전체 규정을 조례로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순수 2층짜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3층부터 건축부서는 조금 크다라고 보죠. 2층짜리라면 태양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순수 2층짜리, 2층 이하로서 동시에 2층 높이도 8m 이하 동시에 갖췄을 때는 일조 건업한 높이 제한을 적용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18번 보시면 옳은 것인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는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없다?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이게 보통 높이잖아 아닙니까? 2번의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원래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통제하지만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더라도 가로구역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원래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에서는 행정청이 높이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다 틀리고 4번에 지구 단위계획 구역하는 너비 20m 이상 도로, 넓은 도로,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일조도의 확보에 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이게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보호를 받아야 될 정북방의 인접 대지가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곳이면 거기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적용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19번의 다음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공동주택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하시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적용 대상에 받는 거 아닌 거. 자, 공동주택이 뭐가 있습니까? 1번에 다세대, 3번에 연립이 있네요. 다가구도 단독이니까 그죠? 공동은 다세대와 연립밖에 없죠. 1번, 3번. 그러면 이렇게 공동이 있으면은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만 아니면 적용되잖아. 1번 준공업이고 3번은 자연녹지니까 중심 상업과 일반 사업이 아니죠. 그럼 1, 4번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적용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공동이 아니니까 전용과 일반 주거에서 지을 때만 적용받잖아요. 2번은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적용받는 거야. 5번은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적용받는 겁니다. 4번이 준주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 되지. 4번 같은 경우는 일조 간혹부가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이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전용과 일반 지역에 있는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 건축물. 여기서 건축물 경계에서 또 일정 거리를 떼야 된다. 잘 나가다가 왜 틀렸냐면 이거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이에요. 건축물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지금 정북 방향에 건축물이 있어도 이 건축물로부터 얼마 띄우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고 대지의 일조권 보호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이 없어도 나중에 들어설 때 생각해서 대지와의 경계선부터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고 대지로부터 띄우는 거예요. 대지. 2번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의 경우 새로 개발하는 곳이죠.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서로부터 영위자는 높이로 할 수 있다. 남쪽부터 띄울 수 있는 경우. 3번에 정북방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했다라면 정북방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꼭 정북방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죠. 정북방이나 합의를 했으니까 정남 방향의 높이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층 이하로서 8m, 2층 이하로서 8m 둘 다 갖춰야 돼요. 작은 것은 둘 다 갖춰야 되잖아. 이건 또는이라서 틀렸습니다.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가 아니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그래야 돼요. 동시에 갖췄을 때. 5번에 만약에 4번처럼 또는 이렇게 하면은 2층짜리를 갖췄는데 한계층을 10m에서 20m로 지어버리면 실제로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5번에 공동주택은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아니죠. 중심상업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요 말대로라면 일반 상업에서도 공동주택이 적용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파트너는 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1번의 그 면적과 층수 산정 방법에서 예를 들어 뭐 바닥 면적에 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건축 면적에 제외되는 게 무엇인지 뭐 그런 거를 묻는 것은 평상시 자주 내는 게 아니에요. 24에도 그런 부분 중에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눈치껏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뭐 벌써 우리 오늘 할 때도 27의 문제를 한 3번 정도 풀은 거 되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나온 부분은 어렵게 해도 되니까 사실 1번과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도 24에 딱 한 번 딱 나왔던 겁니다. 한 번 딱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실 분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시 나오진 또 않잖아. 자, 나오는 것 주로 그런 것 위주로 보셔야 돼. 이제 뒤로 갈수록 2번은 보시면 건축법 규정한 건축의 층수 및 높이 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의 최대 한도는 국계법상 용적률 기준에 의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용적률 아닙니까?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여러분들이 국계법에서 열심히 배우셨던 그 국계법 기준이 원칙이에요.
단지 이제 건축법에서는 따로 규정하면 그 건축법 규정이 따로 규정했을 때만 그에 따르는 겁니다. 원칙은 국회법 그 얘기 맞고요. 2번 승강 기타 계단탑 막루 등의 옥상 부분은 그 면적 합친 것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우리 여기서 층수 계산과 연면적 계산하는 것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인데 우리 건축의 층수를 계산할 때 지하층은 무조건 빼버립니다. 지상층하고 층수를 계산하고요. 지상층 중에서도 옥상 부분에 설치된 면적 합친 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을 때는 독립일층으로 안 보겠다 빼줍니다. 그리고 층의 구분이 있으면 층의 구분대로 셉니다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하나의 건축물인데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그럼 층수 제한의 지지상 가장 많은 층수로 계산하는 이게 이제 층수 제한에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개념에서는 원래 연면적이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아닙니까? 그런데 용적률 산정에서는 연면적에서는 용적률 부담 없이 설치하라고 제외하는 게 있어. 빼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빼줍니다. 지하층 설치 장려. 근데 지상층 중에서는 주차장으로 부설 용도의 주차장으로 쓰는 거 주차장 설치 장려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난 안전구역이나 대피 공간처럼 유사시 대비한 시설은 용적률 부담 없이 설치하라고 빼주는 거 네 가지 그거 좀 잘 구별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2번 부분이 옥상 부분인데 그 옥상 부분이 면적 합친 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으니까 층수에서 제외된다 맞고요. 3번처럼 층의 구분이 분리명확한 건축물에서는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죠. 4m마다. 그 다음에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층수로 하겠다는 거 맞고요. 5번의 층고는 방해 한 개 층의 층 높이가 층고잖아요. 방해 바닥 구조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의 윗면까지 이게 한 개 층의 층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는 계산식의 문제인데 항상 이렇게 좀 뭔가 복잡해 보이면요. 뭐를 묻는지를 보시고서 다시 차분차분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은 그냥 보시면 이거 뭐를 묻는지 모르는 상태로 보면 막 당황하거든요. 그냥 기니까. 자, 우리 맨 끝에 뭐를 묻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맨 끝에 보니까 이러한 건축의 건축에서 층수를 묻고 있어요. 층수 몇 층이냐는 걸 묻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서부터. 자, 층수를 묻는데 지하층이 2개층이고 그럼 층수 산정에서 지하층은 빼버리잖아요. 이건 이제 지우고 지상층만 따지니까요.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답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라는 걸 이제 그걸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 건축의 바닥 면적이 전체 600인데 충수에서는 면적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전체 바닥 면적이 600인데 그중에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6m. 그냥 이거를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적과 상관없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600 중에서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12m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16m. 이런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건축물인데. 그러면은 지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요거 12m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니까 3층이 되고 16m는 4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 또 속하죠?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4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층수 계산해서 지하층 뺀다라는 것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 부분이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이걸 다 이제 종합해서 푸는 건데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4번에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용적률. 자, 우리 용적률 계산도 하여튼 건축물 계산 간단해요. 우리 용적률이라는 것은 항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고 이 연면적에서 이제 용적률 산정에서 연면적 빼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여기 이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800이에요. 대지 면적이 8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연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에서 뺀다 그랬죠? 연면적 뺍니다. 지하 무시. 지상 1층인데 부속적인 주차장으로서 쓰니까 이것도 무시 빼야 돼요. 그러면 지상 2, 3, 4, 5층 4개층을 쓰는데 업무실로 쓰면서 각 층이 400제곱미터래 바닥 면적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쓸 것은 리을번만 써야 되죠. 4개층인데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1600이 되니까 800 중에 1600, 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 5번 얘기도
그냥 그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도 또 풀어드리면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같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으로서 용적률이 150%라고 할 때 이 건축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당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대지 면적이 지금 대지가 160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같은데 지하 1층, 지상 3층이야. 그럼 지하 1층은 무시해야 되죠? 지금 용적률과 계산해서 할 땐 지하는 무시해야 되죠? 지상 3층이에요. 지상은 3층입니다. 지상으로 3층이 있고 이 용적률이 150%라고 되어 있어요. 용적률이 150%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묻는 것은 이 건축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라고요. 우리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계산되는 게 바닥 면적 아닙니까? 이거를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크기를 곱해주면 그 연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면적은 지상 3층이니까 3층 곱하기 바닥 면적이 연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바닥 면적을 모르는 걸 x라고 놨을 때 이 연면적이 3 곱하기 x, 연면적 이 3x라는 것은 연면적 3x라는 것은 대지 면적 160에다가 용적률 최대치를 곱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곱해주면 연면적이 나오니까 최대 연면적이 나오니까 그럼 이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3x는 160 곱하기 1.5니까 연면적 1.5니까 24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x는 240이니까 x는 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용적률 계산을 그대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 150% 1.5라는 것은 대지 면적 160분의 연면적인데 연면적이 3층 곱하기 바닥 면적 x 아닙니까? 같은 얘기죠. 뭐 같은 식이죠. 응? 그래서 답이 이제 80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우리 5번 계산 문제도 그 옆에 5번 이게 6번이 되는 건데 그죠? 숫자가 좀 그렇게 됐네. 다음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높이는 2m이다. 대지 면적이 220이고 용적률 컴페런드가 각각 300%, 60%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이것은 증축 가능한 면적을 구하라는 건데 역시 증축이라는 것이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짓는 부분이 증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원래 확보하시는 최대 연면적에서 원래 확보하시는 최대 연면적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빼주면 기존 건축의 연면적을 빼주면 증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존 면적에다가 얼마를 더 지을 수 있냐는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 최대 면적은 대지 곱하기 용적률이니까 지금 여기 대지가 220. 거기다 용적률이 300% 아닙니까? 220 곱하기 300%. 그럼 660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기존 연면적을 빼줘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는 옛날에 기출문제에서 그 다락을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 바닥 면적에서 같이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요거를 한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그림으로. 근데 이 그림을 좀 요거 내용은 제가 변형을 시켰어요. 기출문제인데. 그런데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 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끔씩 나오는 걸 하나하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락은 이미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다락방은 높이가 낮은 것은 바닥 면적 안 친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락방의 높이가 바닥 면적 높이가 다락의 높이가 1.5m 이하인 것은 바닥 면적에서 빼줍니다. 다락방의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예요. 1.5m 이하. 그러니까 1.5m 이하는 우리 키보다 한참 낮은 1.5m 이하니까 허리도 제대로 못 펴요. 그죠? 그런데 혹시 다락이 경사진 형태의 경사지붕 밑에 설치하는 경사진 형태의 다락이라면 1.8m 이하까지 제외합니다. 보통은 1.5m 이하. 경사진 형태라면 1.8m를 제외해요. 그런데 여긴 지금 옛날엔 기출문제에서 있고 제외되는 것 같고 했었는데 계산하지 말라 했던 건데 지금은 다락 높이를 제가 2m라고 바꿔버렸죠? 그럼 2m라면은 그냥 쫙 가서 허리도 다 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바닥 면적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림에서 지하는 다 원래 빼주는데 없고 지상 1층이지만 주차장이니까 요거는 용적률 산정해서 연면적에서 빼준다 그랬죠? 요거는 기준 연면적에서 빼줘야 돼. 주차장은 빼주고 나머지는 뺄 게 없어요. 다락도 2m짜리니까 빼줄 게 아니죠? 나머지는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다락 50에다가 2, 3층 150, 350,
420이 되죠. 주민 공동주택까지 42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하면서 420을 빼주니까 420 빼니까 240이 되는 이게 증축가능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7번은 자, 우리 7번이 이제 이 강론 파트에서 이 구조재료 파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조재료 파트에서는 원래 이 부분에서 낼 때가 이제 난이도 조상 어렵게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낸 게 또 다시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 7번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 번 딱 나왔던 건데 그 위에 여러 번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7번 보시면은 건축주는 다음의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착공신고시에 허가권직에 제출해야 된다. 그 대상으로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허가 대상 건축물이면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하게 돼 있고 그럼 설계자로부터 이 받은 구조 안전 확인서를 착공 신고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만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걸 제출 안 하면 착공 신고 안 받아줍니다. 그 대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것이 해설을 보시면은 제가 1, 2번 요게 1번, 2번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바뀐 부분이에요. 옛날에 바뀌기 전에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바뀐 1, 2번 기준으로 좀 보시라고 이건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도 그걸 따로 쳐놨고 층수가 2층 이상 2번은 연면적 500 이상이에요. 자, 옛날에는 조금 크다고 하는 3층 이상 1000 이상 3층 이상 1000 이상 3층 이상 1000 이상 이 정도 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전을 강화하느라고 작년과 올해 걸쳐서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2층 이상. 보통 건축부에서 우리가 제일 크다 할 때가 3층부터 조금 크다라고 했잖아. 근데 2층부터는 작은 거지만 2층부터 해야 돼요. 면적은 500 이상이 되고. 근데 여기서도 5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에서는 사람 사는 거 아니죠? 5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에 따라 짓는 것 역시 이건 사람 사는 거지만 이미 안정성이 확인된 표준 설계에 따라 짓기 때문에 안전 확인 필요 없다. 안전 확인 서류 필요 없다. 전통적으로 있었던 높이만 따지면은 13m 이상이 되든지 처마까지의 높이는 9m 이상이 되든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이 되든지 이건 뭐 전통적으로 있었던 얘기고요. 그 정도만 봤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됐을 때 1번의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들어간다. 2번의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이거는 이제 따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지진구역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들어가고 높이가 13m 이상 들어가고 연면적 1000 이상이 아니고 500 이상 그런데 거기서 예외까지 좀 봐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문제 거의 다 빼버렸죠. 최근에 나온 문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나왔지만 한번 봅시다. 8번 건축물의 가구 세대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구조재료 패턴 나온 것들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냥 느낌대로 한번 찾아서 풀면 풀고 아니면 틀려도 돼요. 자, 가구 세대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 거. 숙박시설의 객실관에서 시끄러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설치해야 돼. 기숙사의 침실관에 잠을 못 잔다니까 시끄러우면 판매시설 중에 상정관 왜 소음 방지라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까? 상점간에 시끌시끌해야지 물건 사는 맛도 나는데 잠자러 상점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4번에 학교의 교실간에 조용해야 공부를 할 수 있죠. 지루시설의 병실간에 조용해야 치료가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특별건축형 문제는 1, 2번은 요거는 뭐 그냥 한번 해보실 분은 이 정도는 하시라고 해서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양에 비해서 한 번 딱 나오고 말았기 때문에 양은 많은데 자 여기서 3번 보시죠. 건축협정. 이건 작년에 신설된 건데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근데 이 건축협정이나 올해 신설된 결합건축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중요하게 보세요. 자, 3번의 건축협정은 그러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릴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자세한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인 흐름만 좀 잡아도 되니까. 예를 들어 내 땅을 그릴 때 건축협정이라는 것이 4가지 독립된 필지가 있을 때 원래 건축 기준은 각 필지별 각 건축물별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행 적용할 때 여기서는 건폐상 요 정도 크기만 지어라. 여기는 건폐상 요 정도 크기만 이렇게 각각 대지에 각각 적용을 합니다. 이 건축물 지을 때 조경 얼마 해라, 주차장 얼마 확보하라 뭐 이런 거 각각 대지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얼마 확보하라, 얼마 확보하라. 그런데
이거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인가를 받는다면 전원이 협정을 체결해야 돼요. 전원이 협정 체결할 땐 전원입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면 체결이 안 돼요. 한 사람도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은 협정 체결 안 하게 되면 원래 개별 토지별로 건축 기준을 제공받으니까 이게 건축협정은 이제 개인들이 협정 맺은 것을 법에서 존중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요. 체결할 때는 전원이야. 그 대신 폐지할 때는 과반수예요. 지금 일반적인 이 각각 제안에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건축 기준을 이 협정 체결한 땅을 전체나 일부 대상으로 통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특수한 구조라 갈 때는 힘들게 전원 합의로 체결하지만 폐지할 때도 전원 합의로만 폐지할 수 있다면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각각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 그래서 체결할 때는 과반 전체 동의고 전원 합의고 폐지할 때는 과반성입니다. 이 차이점을 강조했는데 이 차이점이 작년에 나온 거죠. 이 차이점을 알아 맞추는 문제가 어떤 세밀하게 낸 게 아니고 자 협정 체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혜택이 아주 개성 있는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협정 체결하는 곳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상 예를 들어서 아까 네 땅에 걸쳐 합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었고 각각 분양을 받아서 살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 정도 크게 못 짓지 않습니까? 이 땅에 통합 적용하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각각 땅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을 통합 적용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공통으로 설치를 해서 산책을 하고 주차장을 각각 설치할 것을 공동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 개인 하수 처리설 공동으로 설치하고 지하층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용이 편해지잖아요. 각각 대지는 도로에 2m 접해야 되는데 이걸 통합 적용하면 어느 땅이 2m 접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접하면 지을 수 있게 한다든지 전체대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게 건축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폐지할 때도 이렇게 특례를 적용해서 건축을 했다라면은 건축을 했다라면은 20년 지난 후에는 이제 폐지할 수 있다. 그런 제한도 있지만 그걸 물었던 것도 아니고 요새 여기서 그런데 건축협정 체결했을 때 통합 적용한다 그랬는데 다른 건 지금 그림대로 통합 적용하는 게 많이 나왔어도 용적률은 아닙니다. 용적률은 없는 게 용적률은 결합건축에서 다르기 때문에 결합건축은 올해 새로 신설된 건데 여기서 다루는 건데 이 결합건축은 뭐냐면은 두 땅 사이의 문제, 두 땅 사이. 이건 여러 땅, 마을 단위로도 확대할 수 있어. 전원만 합의하면. 근데 이건 두 땅 사이의 문제입니다. 두 땅 사이에서 용적률을 결합건축하는 거예요. 두 땅 소유자가 합의했다. 여러분 이 두 땅이 이것도 새로 신설된 것이라 너무 서해산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이 두 땅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인 너무 멀리 떨어지죠. 100m 이내일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예를 들어 이 땅에서는 기존 용적률상 이 정도 크게 지을 수 있고 여기도 기존 용적률상 이 정도 크기를 최대 지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더 높게 짓기를 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더 작게 짓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나는 이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안 짓겠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 용적률을 보내서 지을 수 있게 한다면 두 사람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도입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은 여기만 지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최대 짓게 되고 이 사람은 여기만 짓고 여기는 앞으로도 이제 안 쓰겠죠. 그 대신 이거를 주는 것만큼 여기다 대가는 받겠죠. 합의를 해서. 그러면 서로 이제 토지의 효율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합건축은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전원 합의예요. 전원 합의. 아까 결합건축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관련되고 여기는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과반수를 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로 만들고 폐지할 때도 두 사람이 합의로 폐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했던 용적률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부셔버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결합건축에서는 최소 이 결합건축의 유지기간이 30년 이상은 돼야 돼요. 30년. 아까 건축협정은 20년 지나야 폐지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30년이 돼야 됩니다. 이건 몇십 년 할 때 얘기잖아, 지금. 용적률을 통합하니까 이게 좀 더 긴 3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그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 동의로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할 때 얘기잖아. 과반수 동의가 틀려서. 전원합의라니까요. 이게 틀렸고. 그럼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뭐 2번, 3번, 4번 그냥 들러지면 나온 것이니까 뭐 인가받아라, 공고하라 이런 거 그냥 슬쩍 읽어보시고 5번까지 차이점만 하시면 돼요. 5번은 협정 체결자나 협정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라.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맞습니다. 1번에 체결할 때가 전원합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여기서 숫자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차이점만 물었죠. 자, 그러면 4번에 결합건축 한번 봅시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됐는데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100m 이내에서 영위자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 결합건축할 수 있다. 두 땅 사이에 정확합니다. 2번의 건폐과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건폐를 들어가서 틀렸어요. 결합건축에서는 무엇만 통합 적용하느냐? 용적률만 통합 적용. 아까 그림을 연상해서 용적률만.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에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그럼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결합건축이 가능합니다. 두 땅 사이에서.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하라. 그리고 폐지하려면 역시 전원동의하여 허가건축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원동의. 여기서 이제 인가도 아니고 신고인데요. 전원동의야. 예. 자, 그 다음에 그 5번의 그 건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중개 실무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 잘 배우시죠. 그게 작년까지 공법, 건축법에, 국계법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다 똑같으니까 중개 실무에서 나온 거 이행강제금 성격을 여러분이 더 자세히 보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쪽 이행강제금은 이제 차이점, 그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중개실무에서는 시가 기준으로 뭐 17호 이렇게 합니다만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중대한 위반 4가지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중대한 위반 4가지일 때는 약 시가 표준액의 50%가 최대치다. 그 밖의 위반은 10%가 최대치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대한 위반 4가지일 때 약 50%가 최대치라는 것은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곱하기 위반 면적 이렇게 돼야 그 면적에 따른 시가 표준액 50%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 4가지 위반도 세밀하게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그 4가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주라는 거.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해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4가지 위반 중에서도 하나는 100%, 90%, 80%, 70%, 100, 90, 80, 70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는데 이 4가지 위반에서 더욱 중요한 위반이 100일 것이고 갈수록 줄어들겠죠? 무허가 건축이 제일 중대한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건축. 제일 간단한 게 신고 없이 건축한 거예요. 신고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건폐율 초과 전에 용적률 초과가 센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가 100% 곱해,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용적률 초과가 그 다음 위반 90%짜리, 0.9짜리입니다. 건폐율 초과가 0.8, 80%.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가 70%, 0.7. 그 정도를 보시라고. 그래서 5번은 뭐 그렇게 풀으시면 되고 6번 보세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의 각 경우에 따른 최대 부과금액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2번은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3번 건폐율 초과, 4번 용적률 초과. 요게 중대한 4가지 위반이고요. 기타 위반에서 5번이 나오는데 이 중대한 위반 4가지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그 4가지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곱해주라. 맨 끝에 걸 보시면 돼. 다 나머지는 다 50%다 1, 2, 3, 4는 다 50%니까 1번에 건축허가 없이 건축했다. 무허가 100%를 곱해줍니다. 건축 신고 80%가 아니고 70이 돼야 돼요. 70이 2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제일 약한 거잖아. 넷 중에서는. 그래서 70이 돼야 되죠. 3번의 건폐율 초과는 80, 4번의 용적률 초과가 90. 그죠? 그리고 기타 위반은 다시 시가 표준액의 10%가 최대치가 되는 10%가 최대치가 되는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1년에 2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1번 아닙니까? 2번까지. 자, 7번 보시고 건축법상 빈집정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빈집정비. 이것도 작년에 새로 등장한 우리 빈집정비가 요새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자꾸 빈집이 늘다 보니까 빈집 소유자가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안 하게 되면 행정청이 대신 철거해서 없애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란 옳지 않은 것은 시장수구청장이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때로부터 3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 3년이고 1년 이상 거주 안 할 때 1년 이상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요게 빈집 개념에서 1년이라고 했잖아, 제가. 요거 틀렸습니다. 이 빈집 개념도 좀 정확히 하시고, 그러면 시장의존자는 빈집 소유자 등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빈집이라는 게 거길 떠나면서도 뭐 살 사람도 없어서 팔려고 했지만 살 사람도 빈집으로 남겨둔 건데 60일 내에 그걸 돌아와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근데 60일이라고 해놓은 게 빨리 해놓은 게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해야 행정청이 그때 직권으로 철거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하려고. 3번에 시장의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명에 따르지 않으냐면 이제 직권으로 이렇게 철거할 수 있어요. 빈집 소유자를 모른다 그러면 찾는 방법이 4번인데요. 역시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좀 급박하게 해놓는 게 이 사람이 안 할 때 이제 행정청이 철거하려고. 빈집 소유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철거 명령과 불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만 공부하면 돼요. 한 번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그럼 그런데 이때도 신문도 안 볼 테지만 공고한 때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하면 60일 내에 철거하라는 거예요. 거의 철거 못하죠. 그러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급하게 해놨고, 그러면 철거를 할 때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뭐 빈집으로 남겨놓은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철거하더라도 정당한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이때 다른 법에서는 정당 보상비는 주로 시가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정당 보상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0이 나왔거든요. 여기 정당 보상비는 감정평가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라고 그 정당 보상비 좀 적어두시고. 아니 보통 이제 시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팔리지 않아서 빈집으로 남아지는 건데 팔린 게 있어야 비슷한 가격, 그 팔린 가격을 보고 시가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팔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서 여기 정당한 보상비 빈집에서는 감정평가로 한다. 그 정도로 보시고. 8번, 9번은 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조정과 재정의 차이 뭐 묻고 하는 걸 이제 문제화 시켜 놓은 건데요. 요거는 뭐 보실 것만 좀 더 보세요. 이것도 그 전에 한번 나오고서 안 나왔던 요새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라 뭐 고독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 이런 건 좀 해도 되겠습니다. 자, 10분 쉰 다음에 주택법 들어가겠습니다.